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이고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저는 69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 서울 근교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정년퇴직 후의 일상이란 게 참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읽고 간단히 식사하고 가끔 산책 나가는 것이 전부였죠. 좁은 원룸이었지만 나름 깔끔하게 꾸며놨어요. 책장에는 교직 시절 읽었던 문학 서적들을 가지런히 꽂아두고 작은 식탁에는 항상 그날 아침 신문을 단정하게 접어두곤 했습니다. 그날도 창가에 앉아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지만 왠지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겨울이라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점심때쯤 평생 친구 장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와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도연이는 저보다 훨씬 활달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은호야, 밖에 눈 오는 거 보니 오늘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너 혼자 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거 아니야? 도연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갈 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살아생전 아내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목도리를 직접 둘러주며 감기 조심해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목도리를 매야 했죠. 그런 작은 일들이 혼자 사는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했어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바닥은 하얗게 쌓인 눈으로 미끄러웠어요. 젊을 때는 이런 날씨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그때마다 느꼈어요. 분식집에 도착하니 도연이가 이미 떡국 2그릇을 주문해 놨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받아 첫 숟가락을 떠먹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이거야. 겨울엔 역시 이런 게 최고지. 라고 도연이가 만족스럽게 말하니까 저도 그러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국 생각이 나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교직 생활, 학생들과의 추억, 그리고 각자의 가족사까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죠. 도연이가 은호야, 너 요즘 아이들한테서 연락 자주 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바쁘니까 그렇겠지. 큰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작은 딸은 회사 일로 정신없고, 사위가 가끔 안부 전화는 해주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더욱 그런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평생 교사로서 강인함을 유지해온 제 습관이었죠. 도연이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든든하잖아. 라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살기 바쁜 거겠지. 우리 세대는 좀 이해해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건강 관리는 잘 해야 해.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
라고 도연이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맞아. 매일 산책하고 있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한 바퀴씩 돌고.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곧 그 건강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2시간이 넘게 앉아 있었어요. 밖을 보니 눈이 더 많이 내려 있더군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눈이 더 많이 와서 길이 위험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이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 알았지? 라고 당부했어요. 그게 그날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각자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바닥은 더욱 미끄러워져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눈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거든요. 특히 아파트 단지 입구 경사진 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장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은 저는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죠. 아야야, 신음을 내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 위에 쓰러진 저를 지나가던 분이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서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차가운 눈 위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다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아픔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나이를 실감했어요. 젊었을 때라면 이 정도 넘어짐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 의심됩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저는 작은 딸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받았는데. 다리를 좀 다쳤어.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어떻게? 당장 가야 하는데. 회사에 말하고 내일 아침에 갈게. 지금은 혼자서도 괜찮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겨울밤,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와서 저를 돌봐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혼자 누워있는 병실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딸은 멀리 살고 있으니 매번 올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사위가 도와줘야 하는 건가? 사위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넘어지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가 이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병실에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였습니다. 이정민이라고 하는데 38살의 성실한 직장인이에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편인데 평소에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부산에서 당장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먼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생하네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사위는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수술하시고 회복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에요. 그때만 해도 사위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어요. 평소에 과묵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도 우리 남편은 말은 적지만 마음씨가 착해라고 자주 말하곤 했으니까요. 아버님, 간병인을 구할까요? 아니면 제가 당분간 도와드릴까요? 사위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병인을 두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사위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간호사들이 잘 돌봐주니까.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챙겨드려야죠. 제가 회사 일 조정해서 며칠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사위가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성심껏 해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퇴근 후에도 와서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해 줬어요. 물도 떠다 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줬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사위가 매일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이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사위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라서 눈치채지 못했는데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정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위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물 한 잔을 부탁했더니 한숨을 쉬며 아버님, 물은 직접 드실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의존하려 했나 보네. 사위는 그제야 자신의 말투가 좀 그랬다는 걸 깨달았는지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병원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위의 반응이 특히 예민했어요. 아버님,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오네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은근히 부담을 표현했죠. 저는 그때마다 내가 부담할게 라고 말했지만 사위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도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장인 어른께 부담을 지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사위는 직장인이라 시간적 제약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서 병원에 와야 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아버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급해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에서 스트레스가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사위가 아내, 그러니까 제 딸에게 하는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렸거든요. 수진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회사 생활이 있는데 매일 병원 오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병원비도 우리 살림에 부담이 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사위가 성심껏 돌봐주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 내 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사위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사위가 알았어. 조금만 더 참을게. 그런데 정말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딸도 미안해하면서 남편을 달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계속 부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약 챙겨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사위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게 낫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죠. 저는 그런 사위를 보며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위의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은 아버님,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면 회복이 더 늦어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셔야죠. 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말투에서 빨리 나아서 짐이 되지 말라는 뜻이 느껴졌어요. 병원비 문제는 계속해서 사위를 괴롭혔습니다. 아버님, 요즘 집값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어요. 직접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죠. 저는 그런 사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38살이라는 나이에 자신의 가정도 꾸려나가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부담이 많을 텐데 갑자기 장인어른 병원비까지 떠안게 된 거니까요. 게다가 본인 부모가 아니라 처가 쪽 일이다 보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태도를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큰 상처였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가족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게 식어갈 때 얼마나 서러운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옆 병실 환자분 보호자가 저를 보며 어르신, 사위분이 참 잘해드리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사위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사위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졌어요. 목이 말라도 물 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고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참게 됐죠. 사위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뭔가 느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 제가 요즘 예민했나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말 같아서 더 서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그 사랑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딸이 병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극명했어요. 딸 수진이가 부산에서 올라와 며칠 머물 때는 사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수진이가 와 있을 때 사위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의 사위는 정말 다정하고 성실한 사위였습니다. 딸 앞에서는 저를 정성껏 돌보는 척 했거든요. 아버님, 오늘은 몸에 좋다는 전복죽을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있을 때면 사위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심지어 제 베개를 다시 정리해주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버님, 혹시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정민아, 아빠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매번 올 수 없어서 미안한데. 그러면 사위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야, 아버님이신걸. 하지만 수진이가 부산으로 돌아가고 나면 사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그만두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처음엔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혼자서도 하셔야죠. 딸이 떠난 다음 날 사위가 한 첫마디였어요. 물 한 잔을 부탁했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계속 누워만 계시면 근력도 떨어지고 회복이 늦어져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말투가 문제였어요. 차갑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위가 딸 앞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어느 날 밤 사위가 병실에 늦게 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정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술도 마시고 왔으니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사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와야 하는 거요. 그 말투에서 의무감과 짜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사위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지?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사위에게 저는 이제 완전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위의 태도 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님, 재활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면 언제 퇴원하겠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일부러 늦게 낫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병원비 얘기도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경제적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병원은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혼자 하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사위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요. 사위는 제가 들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 내가 왜 장인어른 간병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 부모도 아닌데 말이야. 사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렇지. 내 말이 맞아. 나라면 간병인 누구 말겠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 친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우리 집 경제 사정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대느라 한숨만 나와. 게다가 매일 병원 와야 하니까 내 개인 시간도 없고. 사위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위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특히 내 부모도 아닌데 라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다음 날 사위가 왔을 때 저는 차마 그 대화를 들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괜히 더 어색해질까 봐서요. 하지만 사위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사위가 평소와 같은 인사를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어요. 그 뒤에 숨은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옆 병실 보호자분이 저를 위로해 주신 일도 있었어요. 그분은 일은 넘은 할머니셨는데 당신 며느리가 정성껏 간병해 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물을 한 잔 떠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요즘 힘드시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그럴 땐 가족의 따뜻함이 정말 중요한데. 그분의 친절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저를 돌봐주니까.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처량해졌어요. 남의 며느리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저희 사위는. 물론 며느리와 사위라는 관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건 매한 가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친구 장도연이 면회 온 날이 있었어요.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은호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사위의 변한 태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불만 표출, 딸 앞에서만 하는 연기 등등을 다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아픈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도연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본인 부모도 아닌데. 아니야. 은호야, 결혼하면 서로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가족이라는 거잖아.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이대로는 안 돼. 참지만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해. 하지만 저는 선뜻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오히려 더 어색해질 뿐이야. 도연이는 답답해했어요. 은호야,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사위는 더 그렇게 행동할 거야.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날 도연이와의 대화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참기만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게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일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위가 병실에서 또 다른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모르겠어.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계속 이래서야.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건 어때?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내가 절대 싫어할 거야. 그리고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사위가 대답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사위에게 저는 이제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의 짐이 되고 있구나.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가족 관계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그 사랑도 시들어가는 거구나. 사위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현대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옛날에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식구들이 돌봤는데 지금은 개인의 삶이 중요해진 시대니까 그런 희생을 강요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사위라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덜한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냉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사위와 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제가 뭔가 눈치챈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위의 어머니는 김영숙 씨라고 하는데 66살에 다정하면서도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평소에도 아들을 많이 아끼시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만을 터뜨린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그날 사위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요. 장인어른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니 너무 힘들어요. 사위가 어머니 앞에서 털어놓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사위 어머니도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힘들겠다. 아픈 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사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제 시간은 없고 솔직히 제 삶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위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고 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끼신 거죠. 그리고 엄마, 저도 아직 젊은데 이렇게 남의 부모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쳐야 하나요? 내 부모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위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사위 어머니가 폭발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아들의 뺨을 때리셨답니다. 이 철없는 놈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위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반응에 깜짝 놀랐겠죠.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하지만 사위 어머니는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내 아내의 부모는 곧 나와 같은 분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언젠가 너한테 버려질 운명이냐? 그 말을 듣고 사위가 당황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엄마는 다르죠. 엄마는 제 친어머니인데. 다를 게 뭐가 있어. 결혼하면 서로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는 거야. 그게 가족이라는 거고, 그게 사람의 도리다. 사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사위는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 했나 봅니다. 하지만 엄마,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그러자 사위 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경제가 문제야? 마음가짐이 문제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지. 엄마, 말 끊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철없이 굴어? 내가 아플 때 누가 밤새 간병했어?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줬어?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대요. 사위는 어머니의 호통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장인어른께 가서 사과드려! 사위 어머니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함께 가서 사과드릴 거야.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나 보다. 사위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사위와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두 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사위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사위 어머니가 저에게 깊게 인사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때 사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위 어머니도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이 아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위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사돈어른을 돌보는 게 힘들다고, 자기 삶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내줬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사위가 어머니께 하소연했다가 오히려 호통을 들은 거였군요. 사위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프신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오히려 짐이 된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결혼하면 서로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기본도 모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사위의 속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리둥절했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정민이도 일어나고 저는 두 사람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서로 어려운 상황인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 아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사람의 도리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위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머님, 정민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위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돈어른.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 게 문제예요.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사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였다면 당연히 했을 일을 왜 부담스럽게 생각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하지만 사위의 다음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버님, 저는 그동안 가족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서로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건데, 저는 계속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위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진짜 아들처럼 모시도록 해라. 그날 저녁 사위 모자가 돌아간 후에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위의 변화가 진짜일까?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사위의 변화는 확실해 보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사위의 말투부터가 달라졌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 얘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좋은 치료 받으시는 게 우선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사위가 딸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어머니도 자주 병원에 오셨어요. 사돈어른, 아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사위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사위를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위의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어머니한테 혼났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의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죠? 예전의 형식적인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위가 직접 제 식사를 챙겨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직접 죽을 끓여와서 먹여주더군요. 아버님, 이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끓인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사위의 친절이 부담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정민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병원 음식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사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의 의무감이나 억지스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사위가 옆에서 정성스럽게 도와줬어요. 아버님,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활을 재촉했는데, 이제는 제 상태를 먼저 걱정해 주더군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원비 얘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좋은 치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 저는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정민아,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사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아내의 어머니는 곧 나와 같은 분이다라는 말씀이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제 어머니가 아프시면 수진이가 당연히 돌봐드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왜 수진이 아버님을 남처럼 생각했을까 싶었어요. 사위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제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게요. 약속드려요. 사위가 제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에는 딸 수진이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남편의 변화를 직접 보고 놀라더군요. 정민아, 정말 많이 달라졌네. 아빠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모습 보니까 고마워. 당연한 일이야.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 사위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수진이도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아빠, 정민이가 정말 잘해드리죠? 내가 멀리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하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때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위 어머니 김영숙 씨도 자주 병원에 오셨어요. 그분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우리 정민이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혼내주지 않으셨다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숙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돈어른. 원래 마음속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길을 알려준 것뿐이죠. 영숙 씨와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들에 대한 고민도 비슷해서 이야기할 게 많았거든요. 사돈어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가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 기성세대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죠.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퇴원할 때가 되었을 때 사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원 준비를 도와줬어요. 아버님, 집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사위는 정말로 집안을 개조해서 제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더군요. 화장실에 손잡이도 설치하고 침대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놨어요. 정민아,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 아버님이 퇴원하시면 편하게 지내셔야 하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위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사위의 정성은 계속되었어요. 퇴근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산책도 나가곤 했어요. 아버님, 날씨가 좋네요. 같이 공원에 나가실까요? 사위가 그렇게 제안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위와 영숙 씨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와 어머니가 가끔 안부도 확인해드리고 필요한 일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도 몸이 좀 나아지자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영숙 씨와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사돈어른, 이렇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보람있는지 몰라요. 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 과정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대 간 갈등은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풀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위도 처음에는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숙 씨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사위와 저 사이에 어떤 어색함도 없어요. 정말로 친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영숙 씨와 저도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